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쌍용 훈련을 향해서도 연일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북한은 핵 어뢰 수중 폭발 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에 무력 시위를 내부에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오늘 진행한 도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탄도미사일 단거리로 보이고요. 두 발 370km 정도 비행 후 동해에 탄착됐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훈련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센터장님? 예, 실제 FS 연습, 지휘소 연습은 지난 23일 날 끝났죠. 예. 그러나 이 워리어 쉴드라고 하는 전사의 방패 훈련, 그다음에 한미 쌍용 훈련,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 이 전개, 다시 말하면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 전략 자산의 전개,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북한 앞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한미 연합 연습, 특히 쌍용 연습, 그다음에 확장 억제 추진을 위한 전략 자산의 전개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북한의 어떤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명분으로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내부 결속에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도 보면 김정은에 대한 찬양 일색으로 도배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한미에 대한 반발, 그다음에 이 명분을 우리 쪽으로 전가하면서 내부 결속을 노리는 그런 일련의 이 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들 지금 일단 좀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 그러니까 최근에 몇몇 핵 어뢰라든지 지금 또 이렇게까지 도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순서라든지 혹은 무기들이 이렇게 바뀌는 지금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이제 체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한 370km 정도 사거리. 예. 그다음에 이제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고도는 한 50km 정도로 보여진다고 그러면 아마 KN-24, 그러니까 북한판 에이테킴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요. 예. 또 이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좀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 역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북한 쪽 주장대로라면. 네. 그러면 지금 북한이 했던 3월 9일부터 했던 그 일지를 보면, 그러니까 KN-23 전략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이 KN-24 화성 17형,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에서도 전략 순항 미사일을 쐈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신형 전술 유도 무기도 있었고, 이것들이 북한 표현대로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작년 10월부터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 군사적 대응에 매번 맞대응하는 전략으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 10월, 11월, 12월에 무인기 침투까지 계속 도발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북한이 다시 한미연합훈련에서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는 재래식으로도 대응을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측 그 탐지는 180여 대 항공기, 북한 측 주장으로는 500여 대의 항공기를 출격을 시킨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규모 포병 사격도 했고. 근데 이제 그런 재래식 그 대응에는 북한이 한계가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 쪽이 비대칭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핵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북한이 연합훈련 끝나면 또 도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연합훈련이 끝나도 본인들이 방점을 찍기 위해서 한 번 더 도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 능력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연합훈련 끝날 때까지 혹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연이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죠. 니미츠함이 내일 오전에 부산 작전기지에 이제 입항을 한다는 속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니미츠함 등 미국의 제11항모 강습단은 오늘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군과 이제 합동 훈련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건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함 이후 6개월 만인데요. 국방부가 전하기를 이 방안은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의 전개를 이행하는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쌍용 훈련이 이제 진행 중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니미참까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좀 저희가 봐야 하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북한은 지금 한미연합연습이 북침 핵 전쟁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마치 방어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피해자고 한미가 가해자다. 네. 이런 공식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미연합연습은요. 2018년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요. 물론 조건부입니다만 네. 우리가 중단했잖아요.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단을 했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비핵화는 오히려 거꾸로 핵무력이 강화가 됐고 한미연합연습을 안 하는 바람에 한미연합 억제력은 약화가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 안보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 것인데 작년부터 한미연합연습을 정상화한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북한 핵 미사일 역량의 고도화를 제대로 정말 뒷받침할 수 있는가, 우리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된다. 지금 국방부가 발표했듯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는 확장 억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자산의 전개를 과거에는 미국이 판단해서 했어요. 미국이 판단해서 이 전략자산의 종류라든지 수위라든지 이 간격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전개를 했는데 네. 이제는 적시적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면 적시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조율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가 사전에 조율해서 계획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진행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어 온 한미연합연습, 전략자산의 전개, 그다음에 쌍용훈련 지금 하고 있는 이번에 쌍용훈련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좀 규모를 키웠지 않습니까? 네, 연합연습 기간도 좀 길어졌고요. 이런 것들은 북한의 위협이 그만큼 높아졌고 특히 핵미사일, 조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이후에 끊임없이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전술핵 운용 부대를 운영을 하고 서울이 핵 타격 목표다. 네. 그리고 주요한 남한의 군사기지 지휘부가 다 핵으로 타격하겠다라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훈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마치 북한은 이것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네. 자기들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방어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지금 기만 전술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북한에서는 이 모든 훈련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떤 위협적인 그런 느낌 혹은 어떤 그런 공격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례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노동신문의 한미연합훈련 시작됐을 때 보면 평양 점령 작전, 참수 작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표현을 노동신문에 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최고 존엄에 대한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행위가 없다 그러면 북한이 두려움을 가지는 게 타당하죠. 근데 이제 원인 행위를 제공한 건 북한이거든요. 지금 핵무기로 지금 문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항구 비행장 이런 걸 타격하는 훈련을 직접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의 원인 행위는 생각을 하지 않고 위험만 느끼는 거죠. 특히 이제 북한은 해군력이나 이 상륙 저지 능력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쌍용훈련 같은 경우에 4단급 상륙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단급 상륙 세력을 막으려고 그러면은 북한 동해안에 서해안은 좀 어렵고요. 저기니까 동해안에 몇 개의 군단이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4단급 병력이 움직이고 있으면 북한의 몇 개의 군단이 움직이질 못해요.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 그다음에 압도적인 전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몇 배의 이 저지 병력들을 놓지 않으면 상륙을 저지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쌍용훈련을 한다 하면 지금 북한 인민군 동해안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실제 전시가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묶여서 주전력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또 거부할 수 있는 북한의 해군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실제로 북한에게 훈련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위협이 된다. 근데 문제는 원인을 제공한 게 북한이거든요. 그렇죠. 만일에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고강도의 한미연합 훈련을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그다음에 반격 능력을 최대한 훈련을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뭐 제가 쓰는 용어 중에 북한 천동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안 하고 본인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피해를 받고 평양 점령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 만일에 북한이 그런 도발적인 무력 전략 혹은 군사 전략을 만일에 그 완화한다 그러면은 예. 한미도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상륙 훈련, 쌍용 훈련이 지금 경북 포항 일대에서 해병대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작은 항공모함이라고 불리는 마킨 아일랜드함 이미 들어와 있고요. 아까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니미츠항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니미츠항이 뭐길래 이런 항공모함을 함께하는 훈련이 어느 정도 규모길래 이렇게 속보까지 나올까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센터장님. 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조 박사님이 북한이 이제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 김정은이가 과연 한미의 지금 연합 훈련을 두려워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한미가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방 지역에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 경계 근무를 쓰고 있지만 북한 인민군들 경계 태세를 보면 굉장히 해이해요. 뭐 농사 짓고 뭐 나름대로 그런 걸 보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한미군이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이 6.25 전쟁과 같은 그런 공격을 다시 했을 때 이걸 방어하고 그다음에 그 기회를 타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압제의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북한 지역을 수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원인 제공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는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맺어졌고 한미가 연합연습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마킬 아일랜드 함이 들어오고 B1B가 날아들고 이렇게 전략사선이 들어와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 김정은이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북한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북침 핵전쟁 연습으로 만들고 내부를 긴장시키고 결속시키고 김정은은 오늘 아침 노동신문 내용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최근에 이제 북한이 화성 12경 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핵 반격 가상 종합 훈련을 했고 수중 공격형 무기 체계 전략 순항 미사일들을 했는데 이것이 원수의 아성에 공포의 해이를 일으켰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인민에게 가장 큰 긍지는 자기 조국이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라는 자부심이다. 그래서 이 북한이 행성의 강국으로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가 아니라 영도자의 위대성에 있는데 주체 강국에 대한 인민의 긍지와 자부는 정말 이 영광과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이 결국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물론 한미에 대한 압박과 위협과 대응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 내부적인 그래서 김정은의 두려움은 박보다는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과 위력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킨 아일랜드라든지 니미츠 항모는 글자그로 떠다니는 군사기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이 수직 이착륙기라든지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탑재가 돼 있고요. 그 항모와 우리 해군, 우리의 공군과 합동으로 연합으로 훈련을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응징하는 그런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것이 마치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훈련인 양 지금
이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의 어떤 도발을 대대적으로 이제 내부에 좀 알리고 있는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어제 조선중앙TV를 보면요. 9시 때, 예. 그다음에 12시 때, 3시 때, 5시 때, 8시 때, 10시 때 무려 6번을 이번에 했던 그 수중 핵어뢰 예. 시험, 그다음에 이제 순항미사일 시험 그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리춘희 아나운서가 나와서.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전시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140만 명의 북한의 청년들이 입대, 복대가 이제 재입대거든요. 아. 군대 갔다 온 사람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고3부터 시작해서 고 입대하는 나이는 다 입대에 탄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거의 전시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 문세대 센터장님 말씀대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김정은의 우상화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계속해서 김정은의 헌신, 뭐 나의 하루는 새벽 네네. 5시까지다. 그것도 예. 있지만 또 하루 반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루 반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드라마도 이 프로그램도 있어요. 하루 반과 1년 내내. 예. 그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2015년에 국가과학원을 세 번을 찾았다. 오전에 갔고 오후에 갔고 저녁에도 만났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루를 쓰는 게 아니라 하루 반을 국가과학원을 썼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민민헌신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네. 그리고 소나기 맞으면서 다니는 사진도 자꾸 내보내고 네. 새벽 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그 체제 결속입니다. 그러니까 반동사상문화법, 평양문화보호법, 그다음에 말씨, 옷차림까지 사사건건, 그러니까 모든 면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세 축이죠. 하나는 무력도발, 대외적으로는. 예.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김정은의 우상화. 김정은 역시 들어가는 겁니다. 가계 우상화. 그다음에 하나는 체제 결속. 이게 지금 북한 내부의 행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본다 그러면은 무력도발도 이중적인 거죠. 하나는 본인들의 어떤 그 위협에 대한,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전시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6.25 때, 한국전쟁 때, 그때의 그 전쟁 영화들, 혹은 그때의 분위기들, 또 거기에 또 이어지는 애국민 헌납운동, 애국민 헌납운동이 바로 이제 전시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북한의 행보는 이게 단시일에 끝날 게 아니고 향후에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패턴이. 그 말을 좀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만큼 지금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매우 안 좋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보면은요, 어제 조선중앙TV도 보면 예. 아직도 회의할 때 일반 대중 집회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한 칸 뛰어앉기로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전 세계가 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는데 계속해서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식량 가격도 약간 안정화됐지만 아직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알곡 생산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걸 보면 식량 문제, 경제 문제도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보건의료 문제, 근데 이게 단시간에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김정은식 그 위기를 조성을 해서 체제 결속과 그다음에 대내외적인 어떤 그런 그 견디기 전략으로 이걸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래서 계속 도발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종류의 무기들을 시험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측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렇게 핵 무인으로 그 수중에서 공격정을 이렇게 선보였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실제로 이게 물속에서 핵 공격, 이 능력 전개가 가능한 겁니까?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북한의 이 발표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상당히 보태서 또 과장해서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과소평가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중 지금 북한이 발표한 거는 이제 핵 무인 뭐 수중 공격정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의 크기나 역량으로 봤을 때 이런 무인 수중 공격정을 싣고 그걸 발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잠수함에서 발사하기보다는 지상에서 또는 바지선에서 이런 것들을 이 핵어뢰 방식으로 발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북한이 지금 발표한 거는 아주 구경이 작은 그런 이 미사일부터
구경이 큰 이것까지 모두 합쳐서 자기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핵탄두가 굉장히 소형화되고 경량화돼야 되는데 네. 물론 북한은 뭐 2016년 핵실험을 하면서 자기들은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표준화 그래서 다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이미 공언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대로라면 뭐 정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이나 여기에 다 탑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역량이 고도화된 것은 맞지만 지금 이제 이번에 발사한 자기들이 실험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뭐 2년 동안 50여 차례 네. 시험을 했고 59시간 동안 이제 자맹을 자맹을 해서. 했다고 얘기를 예. 하는데요. 59시간 12분 동안 자맹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대략 발사한 지점부터 이 뭡니까 부산 네. 북한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는 그곳에 와서 이 핵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군 당국에서도 북한의 발표와 실제 북한의 역량 이런 것들을 놓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실전 배치될 가능성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발전된다는 걸 대비한 그런 대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사전 탐지 그리고 요격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예. 핵 어뢰는요. 예. 개념이 1950년대 나온 거예요. 실전 배치된 거는 1960년대고요. 네. 지금은 안 씁니다. 미국은 안 쓰고요. 왜냐하면 효용성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핵어뢰로 쓰느니 그냥 핵탄두 미사일로 쏘면 되거든요. 항구를 무력화한다. 그럼 핵 미사일로 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핵어뢰를 네. 만든 이유는 지금 굉장히 커요.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배경을 하고 있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예. 보통 직경이 한 2m 정도 되고 길이는 20에서 한 24m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추진 기간도 원자로예요. 그러니까 시속 100에서 200km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점이 더 큰 게 뭐냐면 대형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4, 5m, 그다음에 폭이 한 1.5m 되는 이 정도면은 수십 메가톤을 실을 수가 있어요. 메가톤은 100만 톤이거든요. 그럼 100만 톤이면 히로시마의 50배거든요. 그런데 10메가톤이면 500배죠. 20메가톤이면 1000배고 이걸 만일에 캘리포니아나 이런 미국 서해안의 해안에서 터뜨리게 되면 초강력 해일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면 후쿠시마 같은 데 수십 미터였는데 그럼 그 정도 해일이면 100m, 수백 미터가 되거든요. 그럼 미국 해안 도시들이 거의 다 잠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궁극의 무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 김 위원장이 배경으로 한 거는 보면은 구경이 작아요. 그냥 어뢰를 좀 키운 것 정도거든요. 거기다 추진 기간도 축전지로 봤을 때 시속 한 3분 5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 정도의 핵탄두를 실어야 될 이유가 없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쏜 게 신형 전술도무기 KN-23, 24, 25, 그 다음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다 핵탄두 탑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굳이 그걸 쓰면 돼 저걸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문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만일에 북한이 맘먹고 물속에서 저걸 어뢰로 발사하면 막을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은 잠수함 자체도 잡기 어렵고요. 잠수함에서 어뢰로 다가오는 걸 함정도 아니고 특정 해안 지역으로 오는 걸 예, 막을 수 있는 예. 방법은 없어요. 그때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때는 전시가 되는 거고 선제 타격이나 평양을 점령하거나 이런 작전으로 가는 거지 그걸 못 막는다고 두려워하거나 그런 개념 갈 필요가 없어요. 만일에 물속에서 은밀히 쏜다 그러면은 저걸 막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과거에 썼던 무기 체계고 게다가 북한이 갖고 있는 건 작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가 다양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라는 그냥 과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대전에서는요 예. 무기의 종류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다양해지면 군수가 어렵거든요. 유지 보수가. 근데 북한이 저런 이유는 뭐냐면은 북한은 핵 선진국처럼 쉽게 말하면 ICBM 이게 축이거든요. 예, 예. 근데 ICBM 기준이 지상에 있으니까 개전이 되면은 모두 파괴됩니다. 예. 그럼에도 ICBM은 저기 쏘면 나도 먼저 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보복 능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 여기서 이제 SLBM 이건 물속에 있으니까 예, 못 잡죠.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하늘에 떠 있으니까 못 잡죠. 예. 이게 2차 보복 능력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게 없거든요.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지금 물속에서 쏴보고
저수지도 쏴보고 네. 지하에서 하나 만들어 보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관으로도 해보는 거고, 예.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는데 물론 저것이 위협이 되죠. 그러나 저런 것들이 뭐 최첨단이거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화, 다변화의 어떤 일환으로 이렇게 수중에서의 발사도 있지만 공중에서의 발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 4발을 이제 공중에서 폭발을 했다는 거 하는 건데 지난번보다 조금 더 낮은 고도에서 이번에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뭐 말씀하신 대로 핵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한미의 정찰 자산을 회피해서 네. 기습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예. 그냥 글자 그대로 순항 미사일이 원래 순항 미사일대로 또는 이 수중 무기가 수중 무기대로 이동을 해서 공격을 한다면 사실 그 탐지해서 대응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번에 SRBM을 공중에서 폭발 실험을 했잖아요. 800m 고도에서 폭발을 시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 정말 그 피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고도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전략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600m 상공에서 네. 핵미사일을 폭파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숫자를 가만 보니까 히로시마에서 폭발했던 공중 폭발 고도가 570m더라고요. 아, 유사하군요. 거의 비슷한 고도에서 예.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한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한미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 김정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하고 그것을 한미,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지금 전쟁의 지경으로 들어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이제 돌입했다, 전쟁으로 돌입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지금 한미가 연합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지. 이게 충돌로 가면 전쟁이다.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훈련을 못하게 위축시키고 결국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맹의 강화나 억제력의 강화가 결국 전쟁으로 가는 것이지 평화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같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각종 발사 수단 이런 것들을 다양화시키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삼축 체계라든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회피해서 우리의 타격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군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고 다양화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과시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핵탄두 소형화 북한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이제 장착하는 탄두가 W80이거든요. 그건 300mm입니다. 예. 요만해요. 직경이 그러니까 아주 작습니다. 예. 무게도 한 150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작은 탄두는. 예. 그래도 뭐 거의 메가톤의 폭발력을 내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600mm 초대형 방사포에 김 위원장 본인 입으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경이 600mm거든요. 예.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탄두 구경을 한 400mm 정도, 예. 500mm 정도 이내로 줄여야 네. 되거든요. 그렇겠죠.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3차 핵실험 때 소형화 경량화 했다고는 했는데 네. 소형화 경량화의 메커니즘을 해석한 거지 실제로 탄두를 만들어서 장착하는지 여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최소 50킬로톤 정도 마지막 6차. 네. 그래도 50킬로톤이면 이제 히로시마 2.5배거든요. 정도는 폭발력을 보여줬는데 과연 메가톤급의 융합탄, 수소폭탄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정말로 지금 자신들이 말하는 지금 화살 1, 2가 순항미사일이거든요. 그럼 저게 탑재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탄두가 한 300mm, 400mm 정도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 가능성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북한으로서는 6번 핵실험을 통해서 이게 다종다양한 실험을 했어요. 다만 핵탄두를 만들어서 신뢰성을 검증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기술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도 또 과대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위협은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물론 핵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핵이 없거든요. 네. 그 핵이 없는 우리에게는 저런 방식 모두가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 또 한미 이 확장 억제 네. 이 강화가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북핵 문제가 질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남한을 안 쓴다고 그랬거든요. 남한을 향해서는. 근데 지난해 9월 말부터는 남한을 가정한 모의핵탄두를 쏘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 문제가 질적으로 전환됐고 미국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위협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은 더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이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어떤 질문에 국회에 나와서 뭐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지금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의 핵탄두를 우리 전문가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죠. 검증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제 그 핵탄두를 어디다 실어서 또 실험한 것도 아니고요. 그 예. 작은 핵탄두를.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이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제 핵실험을 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6번 핵실험을 했고요. 그 핵실험 한 그 이후로도 시간이 꽤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그 소형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종섭 장관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그다음에 이 위력을 늘려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을 지상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네. 물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거리들 짧게 길게 중거리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핵 위협의 곧 이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위협이 되고 분명히 여기다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찾는데 사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상황이 되면 전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응도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무기 하나하나의 대응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한미가 압도적인 역량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핵 역량을 가지고 있고 소형화하고 있고 경량화하고 있고 다양한 수단을 발전시키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순간 미국의 핵 전략 그 NPR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만약에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시나리오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 압도적인 그런 이제까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선제 사용하지 않았던 그 힘이 북한에게 투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도 아마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7차 핵실험할 가능성도 이렇게 제기가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핵이 없는 입장에서 모든 것이 위협적일 수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한국에서 뭐 핵 재배치라든지 수많은 문제들, 자체 핵 무장론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을 무장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 중에 7분이나 네. 8분 정도가 네. 자체 무장에 찬성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핵을 공격하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우크라이나도 간접적이거든요. 예. 푸틴 대통령이. 근데 북한은 직접 한국의 시설들을 모의해놓고 핵탄두를 공격을 하는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북한이 핵을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은 사실은 핵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를 만들지만 예. 그건 보조수단인 거고 핵이 아니다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느냐? 첫째, 기술적으로 문제고요. 뭐 빨리 만든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린다고 봐야 돼요. 예. 정말로 전시체제로 가동해서 모든 공력을 쏟아붓는다. 그럼 빨라지겠죠. 그러나 한국을 핵을 가지게 되는 기술적 문제, 국제정치적 문제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NPT 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핵은 가질 수 있습니다. 딴 걸 포기하면 돼요. 경제를 포기해야 되죠. 한미동맹도 위태로워지죠. 그럼 어렵죠. 그럼 남는 방법이 결국은 미국 확장 억제인데 예. 아직은 수준이 높질 않아요. 위협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 유럽에는 나토, 핵 공유 정책, 네. 그다음에 핵 기획 그룹, 또 전술핵 탄두도 있어요. 5개 국가에. 여기 비해서 낮거든요. 그러니까 핵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탄두의 반입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죠. 이 장점 단점도 있고. 그러나 지금 제도적인 수준에서 확장 억제를 최대한 강화하는 그러니까 한국형 핵 공유 정책, 예. 한국형 핵 기획 그룹까지도 창설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만 사실은 북한의
위협되는 그 가시적인 억제가 되는 거지.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확장 억제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제도적 수준을 훨씬 더 높여야 됩니다. 이게 좀 외교적으로 해외에서 뭐 특히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좀 찾아보니 상원 의원이 핵 무기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도 또 많은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아서요. 예, 실제 뭐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배치돼 있었죠. 6.25 전쟁 이후에 쭉 배치돼 있었고 1991년에 네. 우리 전술핵 무기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주장을 냅니다. 전술핵 배치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찬성하는 측면 또 반대하는 측면 다 일리가 있고요. 지금 상원 의원의 얘기는 지금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제기가 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실제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전술핵 재배치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걸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핵 공유를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하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어떤 방법도 그건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핵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조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것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한국의 핵무장을 뭐 용인하고 정말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깨가면서 핵무장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안보를 보장한다는 그런 뭐가 있는가 결과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 억제를 더욱더 공고히 해서 적어도 나토식 그런 것을 한국형으로 그렇게 해서 억제력을 고도화시키는 것 예. 이것이야말로 김정은이 감히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것이 사실 미 상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이거 새롭게 나온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럼 이것이 공감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윤 대통령이 또 미국을 국빈 네네. 방문하도록 돼 있죠.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 단계 높은 그런 한미 정상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